2021년 저의 4월 계좌를 결산을 할 거고요. 저는 이루다 투자 이름의 대표 김동주입니다. 계좌 결산을 할 때 많은 유튜버 김단태라는 이름보다는 제 본명을 쓰는 게 좀 더 진실된 것 같아서 이제 이름을 쓰고 있고요. 촬영일은 2021년 5월 6일입니다. 촬영이 좀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5월 초에 약간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라든가 이슈를 좀 팔로우하다 보니까 촬영이 조금 늦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루다 투자 이름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 회사를 하고 있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품에 대표가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매달 아시다시피 매달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좀 의미 있는 자금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임 수수료 제로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져가는 돈이 제로라는 거고 저희가 ETF 같은 곳에 보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ETF 운용사가 가져가는 금액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또 매매에 관련된 수수료들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져가는 게 제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S&P 500을 보면 4월에도 별탈 없이 그냥 계속 오르기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간씩은 울퉁불퉁 했는데 조금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원 환율은 여기도 좀 비슷하게 가긴 했어요. 이게 4월인데 전체적으로 환율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약간 다시 오르는 듯한 이런 모양으로 갔고요. 계좌 공개부터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다 앱 기준이고요. 참고로 스크린샷은 5월 2일날 찍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3월 말 기준으로 95만 8,842달러 였고요. 5월 2일 기준으로 98만 8,804달러가 됐고요. 수익 금액을 보니까 29,900달러 정도, 약 3만 달러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설정에 보면 기본 수수료 제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루다 올레더 적극 투자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2일날 스크린샷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원화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도 보시면 지난달에 10억 8천만 원이었던 게 이제 11억이 넘었고요. 1,319만 원 정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을 주십니다. 내 자산을 평가할 때 원화로 해야 되나요? 달러화로 해야 되나요?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원화만 갖고 있기보다는 달러를 늘려나가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는 너무 한국적인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산을 원화로도 볼 수도 있지만 달러화로도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드리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반씩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도 보여드릴 때 항상 원화와 달러화 두 가지 동시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2021년 4월들 자산별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대략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금과 원자재 등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하락한 자산은 하나도 없었죠. 채권까지 수익이 나면서 거의 모든 자산에서 수익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월 같은 경우 수익금 수익률을 보면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약 3%, 원화 기준으로는 약 1% 정도고 손익금이 1,319만 원 정도 나왔고 환율은 조금 떨어졌죠. 요거를 제가 측정한 기준이 4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게 환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나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 기간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한 달만을 봤지만 아무래도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2018년 12월에 제가 이 투자를 제 실전 계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투자 기준으로는 2018년 12월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 4월까지를 결산을 해봤을 때는 누적 수익금이 약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발생한 수익률이 31.44%인데 제가 이제 항상 발생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발생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증액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좀 묽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부 수익률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에 돈을 딱 집어넣었으면 그리고 입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는 약 44% 정도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내부 수익률과 발생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추가 입금을 한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앱으로 보시는 건 이루다 앱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2020년 8월부터 이제 떠 있는 게 앱에 나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뭐 추가 입금을 한 특별한 동기가 있느냐라고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제가 달러로 옮기고 싶은 자산들을 그 시기가 맞아서 추가로 입금을 한 거지, 제가 무슨 어떤 매크로의 시그널을 보고 들어갔다거나 그런 건 딱히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올려서까지 왔느냐, 자산 배분 투자까지 왜 왔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되게 다양하게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들을 매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덱스 펀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뱅가드의 창업자 존 보글이라는 분께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한 개념인데, 어떤 기업이나 산업이 좋아서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 전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시장 전체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의 시장 전체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가중만큼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회사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투자하고, 회사의 가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적게 투자를 하는 방식을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2월 29일 기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4% 투자를 하고, 애플에는 3% 투자하고, 아마존에는 2%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을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전체 미국 시장에 투자한 거나 다름없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을 받았던 폴 세뮤얼슨이라는 분께서 처음으로 이 방식을 고안을 했는데,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옳거니 이 방법이 좋겠구나 하면서 실제로 이 방법을 구현한 펀드를 출시를 한 거고요. 그 펀드가 1976년에 나왔던 뱅가드의 첫 번째 인덱스 펀드인데, 이 뱅가드에서 나온 인덱스 펀드와 일반 공모 펀드,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펀드들 간의 수익률 경쟁을 해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진 펀드가 281개, 심지어 이 사라진 펀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측정됐던 사라진 펀드가 281개고 정말 확실하게 수익이 났다고 할 수 있는 펀드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300여 개의 펀드 중에서 2개만이 시장 수익률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초과 성과를 거둔다라고 알려져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게 장기로 가면은 시장을 1%, 2% 혹은 많게는 5% 이상 이긴다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1970년부터 40년 이상의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그러한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인덱스 펀드보다 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덱스 펀드, 이런 패시브 투자 상품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도입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뱅가드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패시브 투자가 정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투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흥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액티브 업계에서는 되게 싫어합니다. 빅쇼트의 원흉이라더니 뭐 패시브 투자는 뭐 시장을 뭐 망치고 있다거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약간 질투라고, 질투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질투하시는 분들이 액티브 투자자 분들인데 패시브보다 장기적으로 잘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 제 인덱스 펀드의 비중, 패시브 투자의 비중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 요런 거, 뭐 경제위기 온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경제위기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공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클릭을 자꾸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거고, 경제위기 반드시 온자, 반드시 오긴 하겠죠. 예, 뭐 그건 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앞으로 10년 대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위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2000년도에 S&P 500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으면, 인덱스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제외를 하겠지만 본전을 찾는데 10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왜? 2007, 8년쯤에 본전을 찾는 듯 하더니 다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맞고 2010년이 될 때까지 본전을 못 찾는,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만 보면 거의 10년 동안 본전은커녕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존재하는 거를 제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 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어떻게 안 불안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바로 나스닥 지수 좋죠. 만약에 내가 나스닥 지수가, 모든 사람들이 나스닥 지수 기술혁명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가 알렸던 바로 2000년도에 나스닥 지수를 샀다면 10년이 지나도 본전은커녕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나고 나면 이런 걸 당연히 왜 사?
야, 2000년도에 기술혁명을 부르짖는 닷컴 주식을 사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늘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00년도 기사들이나 2000년도에 어떤 영상들, 어떤 이야기들을 투자 전문가,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셨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I don't think the market's going to go back down to 1,000, 2,000. Could it see 7,000 on the Dow now that we're almost at 11,000? Yeah, it could. But then it'll probably see 15,000 by 2005. 15,000 by 2005. Yeah. That's your another 50% gain. Yeah, another 50% gain, I think, is actually a very conservative forecast, and that's mostly because I think that the market is a little overvalued and is due for a correction. But I think we are in a great bull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global economy and a great bull market in stocks. I'm not normally described as perverse, but you've got to be perverse to say the market's going to crash. It may correct, it may have a major correction, but with low inflation, low unemployment, low interest rates, strong corporate earnings, I would be a certifiable lunatic if I said the market was going to crash. What you've got now is that this money machine,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it's a hell of a mouthful to say, but it's a very profitable mouthful worth saying. The money is flooding out of Wall Street like the dam has burst. It is going into every nook and cranny, every avenue and street, every restaurant, every clothing store, every apartment hunting building, every limousine company. This is not a fad. This is a revolution underway that's affecting the way we do business and live our lives. And that's why it's so profitable. I've watched money manager Jim Cramer turn into one of the market's most avid missionaries. Colgate, get me. There are 1,000 stocks out there that could make you rich, totally independent of what you do for a living, all right? Like if you had bought Merck in the 1950s, just bought 10,000 shares of Merck instead of buying U.S. savings bonds, you would not ever have to work again. 마지막에 보신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보신 분이 요 분인데, 짐 크레이머라는 분입니다. 짐 크레이머의 20년 전 모습이고요. 짐 크레이머는 요즘도 CNBC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마지막에 추천했던 주식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추천하셨던 게 바로 머크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머크라는 회사, 짐 크레이머가 추천했던 바로 요 시점에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20년 동안 물리는 겁니다. 주식이 좋을 땐 항상 이런 얘기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애플에 묻어두고 1등 기업에 묻어놓고 주가 안 보면 수익 난다. 근데 그 당시에 1등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머크였죠.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머크에 묻어놨으면야 수익이 이렇게 맞겠지만, 짐 크레이머 말을 듣고 머크에 2000년도에 집어넣으셨다면 20년 동안 본전 회복하는데 힘든 시간을 겪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상상도 안 가네요. 특정 주식은 더 심하겠지만, 인덱스 펀드를 산다라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겠지만, 요렇게 올라가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좀 많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게 됐고, 요거보다는 제가 심리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으려면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자산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을 섞어야겠다. 물론 요런 시점은 힘들겠지. 왜냐면 요런 시점은 주식이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나는 섞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투자한 사람보다는 수익이 좀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언제 그래도 내가 괜찮아지냐면, 요렇게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볼 때 나는 그래도 거북이 같지만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이럴 때 더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레너라는 투자 방식 혹은 자산 배분이 진리라는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의 성향에는 이게 좀 더 맞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큰 신경을 쓰지 않고도 내가 시장을 이길까 질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도 계속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이루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제가 아까도 적극 투자형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적극 투자형 4,000불 이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루다 올웨더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제가 또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올웨더 창시자인 레이 달리오가 국채와 달러는 쓰레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기사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가 뭐 채권 투자는 멍청한 짓이다. 그리고 어떤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레이 달리오가 올웨더 버렸다던데 좋아요가 10개가 붙어 있어서. 일단 오해 중에 하나는 레이 달리오는 올웨더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웨더를 버린 건 아니고 다만 명목 채권에 대해서의 그런 생각을 바꾼 건 사실이에요. 이게 2020년도 6월에 올라온 거,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정리하신 걸 보면 레이 달리오가 이제 요 리서치 문서를 통해서 명목 채권에 대한 생각을 바꿨음을 말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자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웨더를 버렸다기보다는 올웨더 내에서 원래 명목 채권을 많은 비중으로 가져갔는데 이제 그런 방식을 좀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블라블라 보면은 명목 채권,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 대안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운용하시는 분들도 이 글을 읽고 나서 되게 많은 토론들을 했었어요. 이 레이 달리오가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 올레더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오건 디플레이션이 오건 어느 방향으로 가건 간에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철학이거든요. 저 스스로 물어본 질문은, 또 저희 팀 사람들과도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해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하게 된 게 모든 회사가 재무부 채권, 미국 재무부 채권을 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회사들 이야기들을 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레이시 헌트 박사님, 이분이 이제 외부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요분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분이 있는 회사가 채권만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호이싱턴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한 5조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메인 펀드 중에 하나가 198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7.5%의 수익을 거두었는데, 이게 되게 단순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채권 펀드인데 40년 동안 연평균 7에서 8%의 수익을 수수료 이후로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거의 웬만한 채권왕들 다 뺨따기 때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이 아까 말했던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메인 펀드의 수익률이고, 이 파란색이 벤치마크예요. 보통 펀드들의 벤치마크는 애그리게이트 펀드 인덱스라든가 뱅가드에서 나온 본드 인덱스 펀드를 갖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파란색이 벤치마크고 빨간색이 이 펀드의 수익률인데, 벤치마크보다 얼마나 잘했는지는 보이죠. 물론 이제 막판에 가면은 변동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게 당연한데 장기채 집중 투자한 펀드들이 당연히 잘했겠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1980년대 말부터 금리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시장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회사의 인베스트먼트 레터가 나와서 좀 봤죠. 1분기 인베스트먼트 레터인데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이 강하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항상 리세션이 오고 나면, 그러니까 불황이 오고 나면 불황에 대한 효과로 물가의 상승 정도가 확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몇 분기 정도 지나야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982년부터 해서 뭐 2009년에 있었던 요 불황들을 쭉 봤더니 15분기 정도 지나야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때 생겼던 이 불황 때문에 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그 물가에 대한 충격이 아직은 오지 않았고 아마도 15분기 정도 뒤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급망 문제가 있으면서 사실은 반도체가 부족하니 그 물가 지수들이 막 오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회복되는 국면으로 와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뭐 공급망 하면서 미국 내에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다시 노동력이 저렴한 로우 코스트가 가능한 생산자들이 노동력이 저렴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을 다시 할 것이고,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는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주장. 또한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술 혁명이 계속 비용을 낮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계속 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강한 디플레이션 혹은 디스인플레이션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아주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방금 얘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미국이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부를 비롯해서 기업들도 부채가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18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버블이 가장 높았을, 버블이 피크를 치던 시절 어떻게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좀 봤더니 1838년에는 버블이 진짜 많았는데 이땐 데이터는 명확하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1800년대 미국 부채가 쌓이고 나서는 디플레이션으로 갔고, 부채가 많아지면 왜 디플레이션인지는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지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양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건 아마 주택담보대출이나 다양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비는 대출을 받기 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표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1873년도에도 미국 전체의 부채가 138%로 피크를 쳤는데 여전히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됐고요. 1929년에도 미국 전체의 부채가 183%였는데 다 GDP 대비해서입니다. 역시 이것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요. 2008년도에도 거의 400% 정도 가까운 부채가 있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막 마이너스까지 간 건 아닌데 거의 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GDP 대비 부채가 400%가 넘는 상황이고 역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부채가 이렇게 커졌을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간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부채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실물 경기에 너무 악영향을 줘서 소비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가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고, 이 회사 레터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건 아닌데 중앙은행이 진짜 미친 마음 먹고 막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는 지금 구조 말고 버블 개정해서 정말 돈을 미친 듯이 뿌리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다르게 가겠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장기채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채를 계속 보유한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끔 또 질문 주시는 RPAR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맨 처음에 올레더를 만들었는데 이 올레더라는 투자 방식을 결국에 학계에서는 리스크 페리티라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 레이 달리오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리스크 페리티를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방식도 이런 리스크 페리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리스크 페리티도 ETF가 하나 나왔죠. 이건 레이 달리오랑 상관이 없는 회사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 ETF도 보면은 여기도 사실 다 탑 10 보유 종목 중에서 다 명목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의 명목채권을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퀀트로 유명한 AQR 같은 경우도 리스크 페리티 펀드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최근 보유 종목을 봤더니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긴 선물로 보유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명목 채권들을 브릿지워터처럼 버린 것도 있지만 브릿지워터와는 다르게 명목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겐하임이라고 해서 브릿지워터가 150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브릿지워터보다 2배를 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300조 정도 운영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채권 전문으로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The Coming Disinflation,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2021년 5월에 당당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썼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지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튀는 현상은 올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게 리세션의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될 때까지는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리세션의 충격이 오고 나면 결국에는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의 이야기고, 이건 제가 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자산 배분 펀드에서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반 채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도 가능하지만 디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지 디플레이션이 올지 예측하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 이 수많은 부채 별거
아니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제로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채권을 보유하실 필요는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런 건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최근 6개월간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그런 6개월간의 가격 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주된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오해, 이건 제가 나중에 데이터라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970년대 스타일처럼 금리가 바싹 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아주 천천히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진 않아요. 금리가 천천히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채권이 이자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요때 쭉 그래프를 채권 펀드 같은 거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수익률을 한번 그려보면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금리도 올랐지만 상승을 한다는 거. 물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금리가 아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미국 기준금리가 20%까지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이 박살이 나는 게 맞고요. 다만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처럼 기준금리가 급등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채권이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갑작스러운 급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자산도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길게 답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확인해볼 만한 출처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